몇 년 동안 나는 되풀이 되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그 꿈에서 나는 어딘가에 가려고 헛되이 발버둥친다. 때로는 언덕을 달려 올라가고, 때로는 큰 바위를 기어 올라가거나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고 있다. 대개 사랑하는 사람이 위기에 처했거나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나의 마음은 미친 듯이 달려가지만 몸은 마치 끈끈한 진액 사이를 통과하는 것 같이 무겁고 기진맥진해 있다. 문제를 통제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가야 하는 곳에 갈 수 없다. 완전히 혼자이고 실패의 두려움에 미행당하는 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꿈은 무가치감의 트랜스의 핵심을 표현합니다. 꿈에서 우리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상황에 반응하도록 운명 지어진 드라마 속 주인공과 같습니다. 선택 가능성이 존재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트랜스 상태에서 실패할 거라는 스토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실패한 것과 유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깨어는 있지만 삶의 경험을 제약하는 꿈을 꾸며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가려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성취를 하려고, 실수를 피하려고 발버둥 칠 때 세상의 나머지는 단지 배경일 뿐인 것이죠. 꿈에서처럼 우리의 스토리를 사실로 여기고 주위의 대부분을 그 스토리에 써버립니다. 점심을 먹거나 일터에서 집으로 운전하고 갈 때도, 동료와 대화를 하거나 밤에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때도 우리는 머릿속으로 걱정과 계획들을 반복 재생합니다. 트랜스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부족할 거라는 믿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무가치하다는 느낌은 타인이나 인생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과 함께 나타납니다. 만약 우리에게 결함이 있다면 어떻게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겠나요? 이는 악순환입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더 분리되고 더 상처받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결함이 있다는 두려움의 기저에는 인생이 뭔가 잘못되어 있고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근원이라 여겨지는 우리 자신, 타인, 인생 자체에 대해 비난하거나 때로는 저기를 드러내는 식으로 이 두려움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혐오의 원인을 밖으로 돌렸을 때조차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스스로 취약하다고 느낍니다. 무가치감과 소외감은 여러 형태의 고통을 일으킵니다. 중독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중독의 대상은 알코올이나 음식 또는 약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중독되었다고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스스로 완전하고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람들에게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든 작업에 오랜 시간 매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는데요. 이는 대개 우리 문화가 박수갈채를 보내서 만드는 중독 현상입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서 항상 세상과 전쟁을 치릅니다. 불완전하고 무가치하다는 믿음은 우리가 진실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렵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 밑바닥에는 다른 사람들과 늘 가깝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우울감이나 절망감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우리가 지루하거나 어리석고 이기적이거나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를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면 결코 친근하고 낭만적인 방식으로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편하게 느끼고 마음 편히 충분히 수용된다고 느끼는 일체감을 경험하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나 무가치감의 트랜스에 빠지면 일체감의 달콤함에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무가치감의 트랜스는 삶이 고통스럽고
통제를 벗어났다고 느껴질 때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는 신체적 질병이나 정서적 우울을 나쁜 유전자 혹은 자기관리와 의지력, 결여에 따른 결과라고, 즉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직이나 고통스러운 이혼이 개인적 결함의 반영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지 조금 더 잘했더라면, 조금 더 달랐더라면 일이 제대로 되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다른 누군가를 탓할 수도 있지만 애당초 그런 상황을 처하게 만든 것에 대해 여전히 자신을 탓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더라도 가까운 배우자나 아이가 고통스러워한다면 우리는 이를 자신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또 다른 증거로 여기기도 합니다. 심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 가운데 주의력 결핍 장애로 진단받은 13살짜리 아들을 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돕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의사들을 만나고 식이요법, 침술, 약물 치료를 받게 하고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은 여전히 학습 부진으로 고통받고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을 패배자로 확신하고 고통과 좌절에 차서 종종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애정어린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그녀는 고통 속에서 살면서 자신이 아들에게 도움을 못 주고 있으며 더 잘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무가치감의 트랜스가 항상 수치심이나 결핍감 같은 감정들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내가 무가치감에 관해 글을 쓰고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친구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는 수치심이 아니라 자부심이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성공한 작가이자 교사인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쉽게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감정에 사로잡히는지를 내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느리고 따분하다고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종종 자신이 특별하다고 하고 중요하다는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인정하기는 곤혹스럽지만 어쩌면 이것이 수치심과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것이 좋고 그때가 내가 나 자신을 좋게 느끼는 때야. 제 친구는 트랜스의 반대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생산적이거나 쓸모있거나 칭찬받을 수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무미건조한 시간에는 스스로 무가치하다는 느낌에 빠져든다는 사실을 결국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재능을 인식하고 강점을 즐기기보다는 특별하다거나 우월하다는 느낌의 재확인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를 만족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결코 마음 편할 리가 없습니다. 경계태세를 하고 자신의 결점들을 찾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결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한층 더 자신 없어지고 무가치하다고 느낍니다. 결국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아이러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한 수련생은 하루 종일 더 잘해야 한다는 느낌에 쫓겨 자신을 마치 대형 롤러로 눌러 미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간절한 어조로 삶을 그저 피상적으로 살며 죽음이라는 결승선을 향해 경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명상 프로그램에서 무가치감의 고통에 관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는 수련생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느끼는 수치심을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같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들 중 몇몇은 남아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들은 무가치하다는 느낌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타인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털어놓습니다. 어떤 수련생들은 무가치감과 불안정감이 꿈의 실현을 방해해 왔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흔히 수련생들은
만성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느끼는 습관 때문에 명상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의심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불신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도정의 초기에는 명상 훈련을 열심히 하면 스스로 부적격하다는 느낌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중요한 지점에서 명상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긴 하지만 수치심과 불안정감의 깊은 구멍이 끈질기게 남아있음을 그들은 압니다. 때로는 수십 년 동안 훈련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의 정서적 기질에 잘 들어맞지 않는 명상 스타일을 추구해왔거나 깊은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하기 위해 심리치료의 도움을 더 받아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영적 훈련을 했음에도 고통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쉰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그들과의 대화에서 나는 나 자신의 얘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서 수행자 공동체인 아슈람이라는 곳에 들어가 거의 12년간 열정적으로 그 생활 방식에 몰입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정화하고 내 에고의 불완전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발견했다고 느꼈습니다. 매일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찬물로 샤워를 하고 4시부터 6시 반까지는 요가, 명상, 독송과 기도를 하는 사다나라는 영적 훈련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까지는 대개 만족감과 사랑으로 충만하고 더없이 행복한 상태로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의 존재, The Beloved라고 부르는 사랑의식과 하나가 되었고 이것을 나의 심층적 본질로 경험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 대해서 나쁘다거나 좋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그냥 좋다고 느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날 때쯤 혹은 조금 뒤에 나의 습관적 사고와 행동이 다시 서서히 일어나곤 했습니다. 대학 때 그랬던 것처럼 항상 되풀이되는 그 불안정감과 이기심의 느낌들이 나로 하여금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하곤 하였습니다. 만약 요가와 명상에 시간을 더 들이지 않았다면 나 스스로를 또다시 예전처럼 속 좁고 좋지 않은 나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잠을 자고 다음날 깨어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참된 평화와 열린 마음을 만난 이후에도 나의 내부 비평가는 내가 얼마나 순수한지를 계속해서 평가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외롭거나 두려울 때 겉으로는 긍정적인 채 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요가와 명상 훈련을 사랑했지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는지를 보여줘 남에게 감명을 주려는 욕구는 스스로도 당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남들이 나를 심오한 명상가이자 열정적인 요가 수행자이며 자신의 세계를 보살핌과 관대함으로 대하는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남들을 자기 관리에 게으른 사람으로 나 자신은 명민한 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공동체 한가운데서도 나는 종종 외롭고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나는 만약 정말로 수행에 전념한다면 8년 내지 10년이면 모든 자기 도취에서 벗어나 현명하고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기적으로 여러 영적 전통에 존경하는 스승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잘하고 있나요? 또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면 그들은 예외 없이 그냥 쉬거라 라고 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 의미를 확실히 알지 못했으나 그냥 쉰다 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뜻일 수 있겠는가요? 나는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질 않았습니다. 티베트 불교 스승인 초감 투룽파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문제는 에고가 모든 것을 심지어 영성까지도 자신의 편의대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인정받으려는 모든 욕구들,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신에 대한 모든 불안정감, 내부와 외부 세계를 판단하는 나의 모든 경향성을 끌어안고 영적 도정을 밟았습니다. 초기 수행 때보다 경기장은 더 커졌지만 게임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나는 지금과는 다른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분투했습니다. 돌아보면 나의 자기 불신이 영적 생활로 그대로 전이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탐탁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대개 결점을 정화하고 초월할 가능성을 제한하는 이상적인 세계관에 끌립니다. 이러한 완벽을 향한 탐구는 제자리를 찾도록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가정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전체성과 선함이 언제나 우리의 본질이라는 메시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경청하지만 여전히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삶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으로 느낍니다. 나는 계속 무엇을 해야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몇 년 전 미국과 유럽 출신의 불교 지도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소모임에서 달라이 라마를 초청해 마음과 건강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미국인 윗바사나 지도자가 자기 혐오의 고통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얼굴에 일순간 당혹감이 비쳤습니다. 자기 혐오가 무엇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그 방의 치료사들과 지도자들은 설명하려고 애썼지만 그는 더욱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정신 상태는 신경장애인가요? 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수련생들과 내담자들이 자기 혐오를 꽤 일반적으로 경험한다는 대로 의견이 모아졌을 때 달라이 라마는 크게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은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들은 자신에 대해 그렇게 느낄 수 있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약점을 부끄러워하고 거부당하기를 두려워하지만 서양 문화는 달라이 라마가 이해할 수 없었던 수치심과 자기 혐오 같은 것의 온상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가족, 이웃, 지역사회 등에 대한 긴밀한 유대감 없이 성장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방인 같고 혼자이고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삶의 초기에 우리는 가족이나 학교 친구 혹은 직장 동료 같은 소속 집단이 모두 우리에게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성공하라고, 똑똑하고 매력있고 능력있고 힘있고 돈이 많아 남보다 뛰어나 보이라고 압력을 받으며 서로 경쟁합니다. 누군가 항상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평생을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보낸 후에 다음과 같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재앙은 나병이나 결핵이 아니라 소속되지 못했다는 느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병은 유행병처럼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속되기를 애타게 열망하면서도 스스로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불교는 이 같은 문화의 세계관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붓다가 탄생을 귀중한 선물이라고 한 까닭은 우리가 태어남을 통해 사랑과 의식이라는 우리의 참된 본성을 깨달을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달라이 라마가 가슴에 사무치게 지적했듯이 우리 모두는 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적 깨달음은 우리의 근본적 선, 본연의 지혜와 자비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서양 문화를 인도하는 신화, 즉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이브의 얘기는 내재적 가치에 대한 이러한 믿음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이 신화가 너무 오래되고 익숙한 나머지 우리는 그것의 힘을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서양 정신의 뿌리를 형성하고 반영합니다. 원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본성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생이 편안할 자격도 없다. 우리는 쫓겨난 사람들이고
만약 동산에 다시 들어가길 원한다면 원죄를 지고 태어난 자기를 구원해야 한다. 몸을 통제하고 정서를 통제하고 주변 자연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해서 자신의 결함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자신을 입증하려는 끝없는 탐구로 쉼없이 노력해야 한다. 일하고 획득하고 소모하고 성취하고 이메일을 주고받고 자신을 속박하고 재촉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왜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될까요? 잭 콘필드와 크리스티나 펠드만은 서적 영혼의 이야기들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소개했습니다. 한 가족이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여종업원이 오고 한 가족이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가게 된 거죠. 여종업원이 오고 부모가 주문을 했습니다. 곧바로 5살짜리 딸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핫도그, 감자튀김, 콜라를 먹을래. 그러자 안 된다 얘야. 아빠가 끼어들면서 여종업원에게 말했습니다. 얘는 미트로프와 으깬 감자, 우유를 먹을 거예요. 여종업원은 미소를 띠고 아이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요 공주님, 핫도그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여종업원이 자리를 떴을 때 가족은 어안이 벙벙하여 할 말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소녀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진짜라고 생각해. 내가 이 이야기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명상 모임에서 했을 때 나의 어머니가 거기에 와 계셨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차를 몰고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중 어머니는 나를 향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식당의 소녀가 바로 나란다. 조부모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외동딸인 어머니는 마치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가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녀의 가치는 오로지 그녀가 얼마나 부모를 잘 대표하고 자랑스럽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녀의 의견과 느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조부모는 그녀를 그녀 자체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그렇게 못했을 경우 남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에 기초했습니다. 어머니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녀는 어떤 꾸며냄이나 노력 없이 사랑받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진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내담자들의 대부분은 이상적인 부모의 자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진정으로 함께하고 사랑할 때 아이에게 선함의 모범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부모의 선함을 그대로 닮음으로써 아이들은 생애 초기의 안정감과 신뢰감을 발달시킬 뿐 아니라 타인과 친밀하게 지내는 능력과 자발성도 기를 수 있습니다. 내담자들은 자신의 상처를 돌아보면서 어린 시절 자신이 갈망하던 사랑과 이해를 제대로 받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상적인 부모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자신들이 얼마나 부주의하고 습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며 화를 내고 자기중심적인지 알게 됩니다. 불완전한 우리 부모 역시 불완전한 부모들 밑에서 컸습니다. 두려움, 불안정, 욕망이 세대에 걸쳐 전승됩니다. 부모는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이들이 특별하기를, 다시 말해 경쟁적인 우리 문화에서 남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매력적이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두려움 그리고 욕망의 필터로 봅니다. 우리 문화의 전달자로서 부모는 보통 아이들에게 분노와 두려움이 나쁘다고, 즉 그들의 소망과 좌절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합니다. 야단치는 상황에서의 메시지는
너는 나쁘다. 너는 걸림돌이다. 너는 쓸모없다입니다. 그러나 덜 극단적인 상황에서조차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욕구와 두려움과 견해가 별 영향력이 없다는 것과 소속감을 느끼려면 달라지고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을 학습합니다. 명상 집중 수련 기간에 참가했던 한 명이 마지막 자선 때에 갑자기 떠오른 기억에 관해서 내게 말했습니다. 그는 7살 때 형과 놀다가 다쳤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던 엄마에게 울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는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형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일을 멈추고 돌아섰는데 손을 허리춤에 올린 채 얼굴에는 짜증과 경멸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엄마가 실제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 전체가 그에게 그렇게 못나게 굴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른이 돼서야 엄마가 번잡한 대가족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고 배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칭얼거리거나 치댈 때 엄마는 그의 나약함에 화가 났던 것이죠. 우리 문화는 특히 남자들에게 자립심과 독립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는 여전히 의존하는 것이 매력 없고 바람직하지 않고 심지어는 나쁜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의존과 관련된 모든 느낌은 부끄러움을 불러왔습니다. 심지어는 의존이라는 단어조차 그를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부모와 문화는 우리에게 뭔가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는 가르침을 통해 에덴 동산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의 본성에 관해 이러한 관점을 내면화할 때 우리는 무가치감의 트랜스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선해지려고 노력하면서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안을 오히려 강화하는 우리의 습관적 전략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무가치감이라는 원초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자신의 결함이 자신이나 남에게 노출될 때마다 우리는 추방당한 아담과 이브처럼 벌거벗은 몸뚱이를 가리려고 초조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결점을 감추고 우리에게 있다고 믿는 잘못을 벌충하기 위해서 특별한 전략들의 조합을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자기 개선 프로젝트에 착수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몸과 용모에 대한 대중 매체의 기준을 만족시키려 흰머리를 염색하고 주름을 제거하고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시도합니다. 직장에서는 더 좋은 직위를 얻기 위해 자신을 밀어붙이죠. 훈련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명상하고 목록을 작성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워크숍에 참가합니다. 분명 이 모든 활동을 유익을 얻기 위해 할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 뭔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걱정스러운 압류에 휩쓸려 움직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맘 편히 즐기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이상적인 모습과 비교하며 그 차이를 줄이려고 애씁니다. 실패를 무릅쓰기보다는 뒤로 물러나서 안전을 도모합니다. 한 명상 참가자가 10살쯤일 때 아이는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걸 극도로 꺼리는 단계를 겪었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모든 일을 잘하고 싶어 했고 어떤 활동이 연습을 요한다고 느끼면 겁을 먹었죠. 삶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들에는 언제나 약간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으며 실수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테니스 레슨이나 음악회에 참여해서 삶의 지평을 넓히라고 제안할 때마다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죠. 그 아이를 새로운 뭔가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헛된 시도가 있을 때마다 그 아이는 만화 심슨의 주인공인 호모 심슨의 말을 인용하면서 대꾸했습니다.
시작은 실패로 가는 첫걸음이다. 안전을 도모하는 태도는 인생의 거의 모든 국면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한 상황을 회피하도록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일에서 리더십이나 책임감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고요.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남과 깊이 친해지지 못할 것이며 창의성을 표현하거나 진심을 드러내거나 놀거나 애정을 쏟는데도 주저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경험으로부터 물러섭니다.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스토리를 지어내 끊임없이 자신에게 전하는 식으로 두려움과 수치심의 생생한 느낌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우리는 특정한 핵심 주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핵심 주제에는 해야 할 일, 제대로 하지 못한 일, 앞에 놓인 문제뿐만 아니라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남들이 우리의 요구를 얼마나 들어줬는지 혹은 들어주지 않았는지,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방해하거나 실망시켰는지와 같은 것도 들어 있습니다.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낸 유태인 엄마에 관한 오래된 농담이 있습니다. 걱정을 시작해라.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에 따라온다. 우리는 막연한 불안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시도 때도 없이 재난 시나리오가 흘러다닙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실패에 단단히 대비하는 태도라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계속 일을 합니다. 바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고통 회피 방법입니다. 방금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이 바삐 일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걸 자주 들어봤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멈춘다면 자신은 혼자이며 완전히 무가치하다는 참을 수 없는 느낌에 빠져들 위험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둥지둥 우리 자신의 시간, 몸, 마음을 잔뜩 채웁니다. 새로운 것을 사거나 아무 생각 없이 잡담에 몰두합니다. 틈이 생기자마자 이메일을 확인하고 음악을 틀고 간식을 먹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취약성과 결핍의 느낌을 숨겨주는 것이면 무엇이든 합니다. 자신에 대한 최악의 비판가가 됩니다. 우리 마음의 방송국에서는 우리는 항상 일을 망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삶을 관리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해설을 합니다. 우리는 대개 부모가 그만두고 떠난 자리를 이어받아 자신의 결함을 스스로에게 예리하게 상기시킵니다. 만화가 줄스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랄 때 아버지의 모습, 언어 습관, 자세, 걸음걸이, 생각,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경멸을 물려받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훤히 알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충동을 통제하고 약점을 감추어 자신의 성품을 개선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타인의 잘못에 초점을 둡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부적합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 더욱 거북해집니다. 남을 탓하면 일시적으로 실패의 부담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전략들은 사실 무가치감의 트랜스를 지속시키는 바로 그 불안정감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거나 자신이나 타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스토리를 스스로에게 걱정스럽게 말하면 할수록 결함의 느낌을 생성하는 신경회로는 더욱더 굵어집니다. 우리가 패배를 숨길 때마다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두려움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 하거나 그를 능가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자체로 충분히 선하지 않다는 근본 믿음이 강화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강한 방식으로 경쟁하거나 일에 전폭적인 노력을 기울이거나 자신의 능력을 알고 즐기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자신에게 결함이 있다는 두려움에 의해 추진될 때 무가치감의 트랜스는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타인을 적으로 만들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앞서 말한 것의 대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즉 문제의 근원으로 만드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습니다. 이 감정들은 또한 밖으로 투사될 경우 타인을 적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두려움이 클수록 적대감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우리를 결코 진심으로 존중해주지 않았던 부모, 우리의 성공을 방해하는 직장 상사, 우리의 권력을 빼앗아가는 정치 집단,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국가가 적이 됩니다. 이러한 우리 대 그들의 세계에서 무가치감이라는 악은 저기 외부에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가족의 분열이든 몇 세대에 걸친 종교 집단 간의 오랜 전쟁이든 적을 만드는 일은 우리에게 통제감을 줍니다. 즉 우리는 우월감을 느끼고 옳다고 느끼고 문제에 관해 뭔가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분노를 정에게 향하게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자신의 두려움과 취약감을 감소시킵니다. 실제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고요. 타인들이 우리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움과 폭력으로 몰아세우고 자신과 혹은 서로 간의 전쟁을 한다면 더 많은 두려움, 반발, 고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소외의 트랜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취약점에 대해 지혜로운 마음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트랜스에 빠질까요? 2500년 전 인도 북부에서 붓다는 보리수 아래서 밤새도록 명상을 한 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열리고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위대한 도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붓다는 며칠 후 첫설법에서 인류의 영적 도정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순간에 붓다는 우리 고통의 근원으로 가서 그것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붓다가 설한 사성제 가운데 첫 번째 가르침인 고제, 즉 고통, 혹은 불만족은 보편적인 현상이고 그것의 존재를 완전히 인식하는 것이 깨달음의 첫 단계라는 지혜다 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붓다는 밤새도록 깨어서 자신의 고통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통찰은 모든 고통이나 불만족은 우리를 분리된 개별 존재로 보는 잘못된 이해에 기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자기의 지각은 욕망과 혐오의 끝없는 반복 속에서 우리를 가둡니다. 우리의 존재감을 이런 식으로 제한하면 우리의 본질이자 모든 생명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사랑의식을 잊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자기는 익숙한 생각, 정서, 행동 패턴의 집합입니다. 마음은 이것들을 한데 묶어서 시간이 가도 연속성을 갖는 한 독립된 개인의 사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이러한 나의 스토리에 포함되고 나의 경험이 되는 것이죠. 내가 두려운 것이고 내가 욕망하는 것입니다. 태국의 불교 명상 스승이자 작가인 아잔 붓다다사는 경험에 자기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습관을 나 세우기와 나의 내세우기라고 지칭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떤 식으로건 자기에 속하거나 자기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강력한 느낌과 생각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의 핵심을 정의합니다. 만약 무가치감의 트랜스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그 핵심을 결함이 있는 것으로 경험합니다. 나 내세우기와 나의 내세우기를 통해 삶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뭔가 잘못됐어 라는 보편적인 의미가 난 뭔가 잘못됐어 로 쉽게 굳어집니다. 내가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 느낌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가끔은 내게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부족한지 짚어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된 나라는 바로 이 느낌이
내게 문제가 있다는 근본 가정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드는 배우의 속상임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또한 깊은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된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는 것이나 완전해지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리되고 불완전하고 위험에 처해 있다는 믿음은 자연의 오작동이 낳은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지각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의 경험에 내재된 특성입니다. 선수행을 하는 생물학자이자 작가인 데이비드 달링에 따르면 가장 원시적인 단세포 생명조차 그들 자신과 바깥 세상 간의 장벽, 다시 말해 뚜렷하고 지속 가능한 경계를 설정해 놓았다. 이렇게 해서 이원론, 즉 자기와 나머지 세상의 분리에 대한 믿음이 형성된다. 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분리의 실존적 의미는 놀랍도록 다양하고 신비로운 세계의 주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세포 개체는 위협적인 것을 밀어내고 자신을 향상시켜줄 것을 향해 갑니다. 우리 인간도 이와 같은 기본 반사를 갖고 있지만 우리의 탐욕과 혐오는 대단히 복잡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활동의 집합체를 통해서 작용하며 그것들 중 대부분은 우리의 일상적 의식 밖에 있습니다. 욕구와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하고 번창하게 돕는 진화적 설계의 일부로서 매우 자연스러운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정체성의 핵심이 될 때 우리는 존재의 충만함을 못 보게 됩니다. 기껏해야 우리는 우리 본연의 존재의 한 조각, 즉 불완전하고 위험에 처하고 나머지 세계로부터 분리된 것으로부터 지각되는 조각에만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존재감이 의존감과 불안정감으로 정의된다면 우리가 동시에 호기심 많고 유머 있고 배려심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잊혀지고 맙니다.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는 호흡, 우리를 통합해주는 사랑, 위대한 아름다움,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공유하는 경험인 연약함을 잊게 되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불성인 순수한 의식, 즉 밝은 깨어있음을 잊게 됩니다.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 혐오와 수치심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지를 마침내 알 수 있게 되었을 때 슬픔만이 아니라 삶이 주는 희망도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감옥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 역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7세기에 저명한 선사인 승찬 스님은 참된 자유란 불완전함에 대해 근심이 없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재와 모든 생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불완전함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존재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욕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며 병이 들고 약해집니다. 불완전함을 편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달라지려고 하거나 잘못된 것을 두려워하는 데 빠져 우리 삶의 순간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로렌스는 서구 문화를 뿌리째 뽑혀서 허공에 뿌리를 둔 거대한 나무 같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위대한 욕구들의 좌절로 죽어가고 있고 내적 자양분과 회복의 위대한 원천으로부터 단절되었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진실을 깨닫고 전체 생명과 우리의 본래적 연결성을 재발견할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의 위대한 욕구들은 서로 사랑으로 관계 맺고 매 순간과 온전하게 존재함으로 관계하며 우리 내부와 주변의 아름다움 및 고통과 관계 맺을 때 충족됩니다. 노렌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주에 다시 심어야 합니다. 비록 분리되고 무가치하다는 느낌의 트랜스가 인간 존재의 조건에 내재해 있는 속성이기는 하지만
깨닫는 능력 또한 그러합니다. 자신과의 전쟁을 멈추고 그 대신 우리 삶을 현명하고 자비로운 마음과 연결하는 것을 학습함으로써 트랜스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삶을 감싸 안는 과정을 학습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근본적 수용의 개발을 학습하면 잊고 있던 소중한 전체성, 깨어있음 및 사랑의 느낌이라는 정원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